치매를 앓으신 어머니를 10년 동안 혼자 돌보았습니다. 간병비만 4,700만 원.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눈을 감은 날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재산 얘기를 하러. 장례식 이틀째 밤 형이 소주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 빨리 정리해야 하지 않겠어? 3일장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제출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어머니는 수진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판결 직전 한 노인이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봉투. 어머니가 치매 진단 직후 혼자 버스를 타고 가서 공증까지 마친 유언장이었습니다. 내용은 수진이 제출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형제들은 땅을 받았습니다. 단 팔 수 없습니다. 직접 읽어야 합니다. 처음엔 모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이런 조건을 달았을까요? 그 이유를 깨닫는데 사계절이 걸렸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글을 작성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이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만이 그 새벽을 채웠습니다. 이준서는 창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꺼진 방 안.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미 온기가 빠져나간 손이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작고 가벼운 손. 한때는 그 손이 자신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정수, 향년 78. 준서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형에게, 누나에게, 막내에게. 그러나 수화기를 드는 일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거는 순간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셨다는 걸 인정하게 될 테니까요. 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의 이마를 손등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어머니 편안히 쉬세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준서는 사남매 중 둘째였습니다. 장남 준혁은 서울에서 건설 관련 사업을 했습니다. 매사에 결정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장남이라는 자리를 의식했고 어머니 앞에서는 늘 듬직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그는 사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셋째 수지는 사남매 중 가장 영리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서울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는 그녀는 말을 잘하였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얼굴, 언제나 계산이 먼저인 눈빛.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능력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자신의 이익에 민감한지를. 막내 나연은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서울 외곽의 반지하 원룸에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도 고향에 내려오는 것을 꺼렸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그녀는 항상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준서, 그는 어릴 때부터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형처럼 나서지 않았고 수진처럼 영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공부보다 손으로 하는 일을 좋아했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성격이었습니다. 고향 근처 소도시에서 작은 인테리어 자재 가게를 운영하며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은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누군가는 남아야 했고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그가 채웠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가 밤마다 자신을 못 알아볼 때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바닥이 젖었을 때도, 혼자 골목으로 나가 이웃에게 발견될 때도 준서는 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하였지만 모두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였습니다. 명절이면 잠깐 내려왔다 가는 형제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지만 속내를 드러내기보다는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그저 어머니 대신 따뜻한 밥을 차려 형제들을 돌보았습니다. 4,700만 원. 그것이 10년간 그가 혼자 부담한 간병비였습니다. 요양보호사 비용, 병원비, 의약품, 기저귀,
식사 보조용품. 그는 영수증 하나까지 모두 보관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장례는 사흘이었습니다. 빈소에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준혁은 검은 정장을 입고 문상객들을 맞았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지인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연은 구석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다보다가 가끔 울었습니다. 준서는 내내 어머니 영정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어머니를 아는 이웃들, 오래된 동창들, 마을 어른들, 그들은 준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참 고생했어. 어머니, 복 받은 거야. 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 이틀째 밤, 조문객이 뜸해진 시간에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소주 한 잔을 내밀며 앉았습니다. 준서야, 네. 어머니 재산 얘기 해야 할 것 같아서. 준서는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집이랑 땅 일단 정리해야 하지 않겠어. 우리 넷이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지. 빈소의 흰 국화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준서는 잔을 한 번에 비웠습니다. 아직 3일장도 안 끝났어요, 형. 짧은 말이었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빈소 밖으로는 밤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준서는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인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돌아갔고 남겨진 것은 네 남매와 식어버린 음식들 뿐이었습니다. 준서는 마당 수도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겨울물은 차가웠습니다. 안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일단 앉아봐, 다들. 오래 붙들지 않을게. 준서는 손을 닦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앞에 준혁과 수진, 나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서류 몇 장을 탁자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부동산 시세 출력물이었습니다. 준서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재산은 집이랑 고향 쪽 과수원 땅 2개 합치면 시세로 한 40억 조금 넘어 4분의 1씩 나누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겠어? 준혁은 말을 마치고 형제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집은 팔아야 해요. 땅도 마찬가지고 현금으로 정리해서 나누는 게 제일 명확해요. 나연은 테이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니,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언이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유언장 같은 거 없어. 치매 걸린 뒤엔 그런 거 작성하기도 어려웠을 거고. 그래도요. 준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싶어요. 수진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치매 진단 받으신 게 10년 전이에요. 유언장이 있다 한들 그게 법적 효력이 있을지도 모르고 치매 진단 직후라면 달라요. 직후에 유언장을 쓰셨다는 근거가 있어요?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그날 오후 형제들이 각자 흩어진 사이 준서는 어머니 방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장롱, 작은 화장대, 구석에 쌓인 앨범들, 손이 닿는 곳마다 어머니의 냄새가 났습니다. 볕에 말린 이불 냄새. 준서는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오래된 통장, 작은 수첩, 반지 하나, 어머니가 쓰다 만 편지지도 있었습니다.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치매가 온 뒤로 어머니는 가끔 이름 모를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준서를 따로 불렀습니다. 오빠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녀는 거실 한쪽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빠가 10년 동안 고생한 건 알아요. 근데 그게 재산 분배의 기준이 되기는 어려워요. 법적으로 기여분이라는 게 인정되려면 증명이 필요하거든요. 준서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록은 있어. 어떤 기록이요? 간병비 영수증, 요양보호사 계약서,
병원 기록 10년치 다 있어. 수진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재판으로 가면 복잡해져요. 우리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죠. 말의 끝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준서는 그 부드러운 말투 뒤에 무엇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건 원하지 않아.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뜻대로 하고 싶어. 수지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사흘 뒤 서류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수진 측 변호사가 보낸 공문이었습니다. 법정 상속 분쟁 개시를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봉된 서류 안에는 유언장이 한 통 있었습니다. 준서는 그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재산의 50%를 수진에게, 나머지 50%를 나머지 형제들이 나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준서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지는 미리 철저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머니 가신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이렇게 빨리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다니 놀라웠습니다. 수진에게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에 자신이 수진이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 어머니는 준서를 가끔 돌아가신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창밖에는 겨울 햇볕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잎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나무를 좋아했습니다. 가을이면 혼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감을 따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준서는 한참을 그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법원 첫 기일은 2월의 끝 무렵이었습니다. 준서는 버스를 타고 시청 근처 법원 건물로 갔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 서서 그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하고 건조했습니다. 수지는 정장 차림의 변호사를 동반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옆에 앉았습니다. 나연은 법정 뒤쪽에 혼자였습니다. 준서는 혼자 앉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은 수진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한들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준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사무장에게 받은 서류 양식을 손으로 채워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이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수진 측 변호사가 유언장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공증기관을 통해 작성된 것입니다. 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준서는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시기에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됩니다. 치매 진행 단계를 보면 재판장이 끊었습니다. 이에 제기를 하시려면 의학적 감정서나 관련 기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은 간병 기록과 영수증뿐이었습니다. 그 시기 어머니의 인지 상태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문서를 따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기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법적 감정 의견서로 전환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기일이 끝났습니다. 준서는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그날은 왠지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준서는 병원 기록을 떼러 갔습니다. 원무과 창구에 서서 서류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지난 10년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이상 증세를 보인 것은 준서가 42 되던 해였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잃어버렸다고 찾다가 장롱 안에서 발견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매 증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그 진단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요양원을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처음엔 자주 올 거라 했습니다. 준혁도 수진도. 그러나 3달이 지나자 연락이 뜸해졌고 6달이 지나고부터는 명절에만 왔습니다. 준서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것을
더욱이 자식들도 못 살아보는 어머니를 보는 것이 형제들도 편치 않았을 거라 이해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병원 기록을 받아들고 그는 커피 한 잔을 샀습니다. 자판기 앞 의자에 앉아 종이를 넘겼습니다. 빼곡한 숫자와 의학 용어들, 그 줄 사이 어딘가에 어머니의 1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길 전날 밤 나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나야.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응, 나 사실은 수진 언니가 나한테도 연락했어. 법정에서 언니 편 들어달라고. 준서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언니가 나중에 카페 차리는 거 도와준다고 하고 돈도 좀 준다고 했거든. 전화기 너머로 나연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빠는 화나지 않아. 화내면 뭘 해. 답답할 뿐이지. 우린 어머니의 자식들이고 형제들인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것이 준서의 대답이었습니다. 나연은 한동안 울었습니다. 준서는 그 울음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집 마당에 감나무가 어둠 속에서 검은 실루엣으로 서 있었습니다. 나연아, 응, 내가 어디 있어든 그건 내 선택이야. 내가 뭐라 할 일이 아니야. 오빠, 그냥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쪽으로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서는 영수증 봉투를 꺼냈습니다. 10년치가 묶여 있었습니다. 노란 봉투가 두꺼웠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유언장을 쓸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가진 돈도 많지 않았습니다.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준서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례 이후 아무것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한쪽에 놓인 서랍 안에서 오래된 명함이 하나 나왔습니다. 김진수 변호사, 아버지 이름 옆에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라고. 어머니가 언젠가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준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명함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준서는 명함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손으로 쓴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숫자가 흐릿했습니다. 오래된 볼펜 자국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번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판결까지는 2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는 3번 만에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안정된 목소리였습니다. 김진수 변호사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준서라고 합니다. 이정숙 씨 아들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준서 씨.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오래된 감정이 섞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께 오래된 부탁을 받았거든요. 준서는 손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김진수 변호사는 70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준서가 찾아간 날 사무실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위에는 이정숙이라는 이름이 손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2달 뒤에 오셨어요. 혼자 버스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때는 아직 혼자 다니실 수 있었습니다. 준서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을 참았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자식들 일이 걱정된다고, 특히 둘째 아들이 고생할 것 같다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공증 도장이 찍힌 서류가 나왔습니다. 준서는 글자를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는 아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대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맨 끝에 어머니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지만 분명한 이름이었습니다. 이정수.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주요 재산인 고향집과 예금은 둘째 아들 이준서에게,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과수원 땅을 균등하게. 단, 그 땅은 팔 수 없고 직접 경작해 수익을 내야 한다는 조건. 준서는 한 줄씩 읽었습니다.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서 쿵쾅거리면서도 안도의 한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예상이라도 하신 듯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김 변호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돈은 이준서한테 주면 됩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다 잘 쓸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땅을 줄 거예요. 땅은 팔면 안 돼요. 팔면 안 된다고 꼭 써주세요. 준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어떻게 될지,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판결 전날 김 변호사는 법원에 유언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정의 온도가 바뀌었습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공증 날짜와 어머니의 당시 인지 능력 문제를 따졌습니다. 그러나 공증기관의 기록과 당시 병원 소견서가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치매 진단 직후 의사 능력이 아직 인정되던 시기의 것이었습니다. 재판장은 두 유언장을 검토했습니다. 수진이 제출한 유언장은 3년 전 날짜였습니다. 어머니의 서명이 있었지만 필체가 이상했습니다. 이미 손떨림이 심해진 시기의 글씨였습니다. 어머니의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기록된 시기와 겹쳤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공증된 초기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졌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연은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준서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서는 형제들은 돌아가고 홀로 고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지으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연이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오빠, 들어와. 나연은 부엌 입구에 서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서는 쌀을 씻으며 그녀가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미안해, 오빠. 밥 먹고 가. 그게 다야? 준서는 냄비 뚜껑을 덮으며 돌아보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다야. 나연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준서도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밥이 익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따뜻한 증기가 부엌 안에 차올랐습니다. 과수원 가야 하는 거야? 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뜻이 그거잖아. 나 농사 하나도 몰라. 나도 몰라. 나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준서도 입끝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준혁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많이 못났다. 나중에 얼굴 보자.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준서는 한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데는 그렇게 짧은 말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과수원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사과꽃이었습니다. 흰색과 연분홍이 가지마다 가득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공중에서 천천히 종이를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는 이른 아침에 과수원에 나왔습니다. 가위를 손에 들었습니다. 가지치기 방법은 이웃 마을 과수원 주인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농사는 모두가 서툴렀습니다. 얼마 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운동화를 신고 왔습니다.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질끈 묶었고 손에는 장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멈추지 않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수진이 다가와 그 옆에 섰습니다. 가르쳐줘요. 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준서는 가지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렇게 자라는 가지는 잘라줘야 해요. 햇볕을 막아서. 수진은 가위를 받아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가지를 잘랐습니다. 첫 번째는 망설였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일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과수원의 사과가 붉게 익었습니다. 첫 해치고는 나쁘지 않은 수확이었습니다. 이웃 농부가 와서 보더니 잘 됐다고 했습니다. 수확하는 날 형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준혁은 사다리를 짊어지고 왔습니다. 나연은 과일 상자를 차에 가득 싣고 왔습니다. 수지는 전날부터 내려와 있었습니다. 준서는 이른 아침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사과를 따는 일은 생각보다 고됐습니다. 가을 햇볕은 따가웠습니다. 사다리를 오르내리다 준혁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고, 오빠 조심해야지. 나연이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은 몸을 일으켜 일어났습니다. 나이를 어디 두고 왔나? 이 사다리가 문제야. 형이 문제지. 사다리가 문제야. 준서가 짧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형제들 간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녁 과수원 옆 작은 창고에 상자들이 가득 쌓였습니다. 수진이 커피를 탔습니다. 나연이 편의점에서 사온 과자 봉지를 뜯었습니다. 준혁은 파이프 의자를 꺼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준서는 마당 끝에 홀로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명하게 반짝이는 별이 많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별들이었습니다.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그녀는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준서는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수진이 짧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오래 눌려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알아. 화가 많이 났었지요. 그랬지. 화나기도 했고 슬펐기도 했어. 어머니가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우린 해냈잖아.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눈이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 과수원에 카페 하나 열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어. 준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게. 그럼 한번 해봐. 오빠가 허락해야죠. 어머니 땅이잖아. 형제들 거.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야. 수지는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계산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준혁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뭐해? 과자 다 먹는다. 나연이 따라 외쳤습니다. 오빠, 수진 언니, 빨리 와. 준서와 수진은 돌아보았습니다. 창고 안에 불빛이 환했습니다. 준혁이 두 팔을 벌리고 손짓했습니다. 나연이 과자 봉지를 흔들었습니다. 그가 먼저 걸었습니다. 수진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날 이후 형제들은 달마다 한 번씩 모였습니다. 과수원 일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그냥 모였습니다. 밥을 먹고 어릴 적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았습니다. 수지는 과수원 입구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이정숙의 사과였습니다. 나연이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판매를 맡아 직거래 채널도 만들었습니다. 준혁은 건물 수리를 도왔습니다. 준서는 과수원 옆 어머니와 살던 집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 묘는 뒷산 양지 바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그곳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모두가 모였어요. 고마워요. 편히 잠드세요. 봄이 다시 돌아오면 사과꽃이 필 것이었습니다. 여름이면 가지를 다듬어야 했습니다. 가을이면 또 함께 수확할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은 그렇게 계절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집도 아니었고 돈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흙을 밟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행복하게 늙어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땅은 팔지 않았습니다. 그 조건이 처음에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조건이 형제들을 다시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과수원을 일구며 서로를 돌보며 힘을 합쳐 살갈 것을 말입니다. 과수원의 사과나무들은 올해도 꽃을 피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흰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어딘가에서 나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는 나무 아래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계절이었습니다.